15세기 후반, 유럽은 거대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물건 가운데 하나는 향신료였습니다. 후추와 계피, 정향 같은 향신료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금처럼 거래되는 귀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무역로에 문제가 생깁니다. 1453년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던 핵심 무역로를 장악하게 됩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전보다 훨씬 비싼 통행료를 감수해야 했고 새로운 루트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루트를 먼저 개척한 나라는 포르투갈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항해 기술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새로운 선박 설계와 정밀한 지도 제작 기술을 발전시키며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1488년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1498년 바스쿠 다 가마가 인도 항로 개척에 마침내 성공합니다. 이 흐름을 본 스페인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있었습니다. 1492년 그는 서쪽으로 항해하면 아시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대서양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그해 현재 카리브해에 닿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아시아 근처에 도착했다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끝내 몰랐습니다. 그러나 소식이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각국은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바다 건너 새로운 세계가 있다. 문제는 곧바로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저 땅은 누구의 것인가? 당시 최강 해양 국가였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충돌 직전까지 갑니다. 결국 교황의 중재 아래 1494년 토르데시아스 조약이 체결됩니다. 조약의 내용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대서양 한가운데 가상의 선을 긋고 동쪽은 포르투갈, 서쪽은 스페인 영역으로 나눈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크기도, 태평양의 존재도, 남미와 북미의 구조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일부는 새로 발견된 땅이 아시아의 일부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럽 강대국들은 지도 위에 선 하나를 그어 세계를 나눠 가졌습니다. 이후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교황의 승인과 조약을 근거로 탐험선과 점령군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럽 국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실제 지배력보다 먼저 발견했다는 명분과 조약 자체였습니다. 즉, 정확히 알지도 못한 땅을 이미 자신들의 영토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의 브라질 동쪽 해안 일부가 우연히 포르투갈 영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 결과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가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남미 대부분과 현재의 멕시코 지역은 스페인 영향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은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스페인 탐험가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거대한 문명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멕시코 지역에는 아즈텍 제국이, 남미 안데스 고원에는 잉카 제국이 있었습니다. 두 제국은 서로 다른 지역의 문명이었지만 무너지는 방식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철제 무기와 총기, 말과 기병, 현지 세력과의 동맹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치명적인 것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천연두 같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옮긴 질병은 면역이 전혀 없던 원주민 사회를 빠르게 무너뜨렸습니다. 어떤 지역은 스페인 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사회 체계 자체가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원주민 인구가 100년도 채 되지 않아 90% 이상 감소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먼저 멕시코의 아즈텍 제국이 무너졌고 이후 스페인은 남미 안데스로 향합니다. 잉카 제국은 현재의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칠레 일부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국가였습니다. 안데스 산맥을 따라 도로망을 구축하고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도 농사가 가능하도록 계단식 경작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유적이 바로 마추픽추입니다. 하지만 잉카 제국 내부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황희 계승을 둘러싼 내전이 벌어졌고 권력 다툼도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1532년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등장합니다. 그의 병력은 불과 2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잉카는 수만 명의 병사를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스페인의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전염병으로 이미 사회 기반이 무너진 데다 내부 분열까지 겹치면서 잉카 제국은 빠르게 붕괴됩니다. 이후 스페인은 남미와 멕시코 각지에서 막대한 양의 은을 채굴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현재 볼리비아의 포토시 은광이었습니다. 산 전체가 은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은이 단순히 유럽 안에서만 소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남미와 멕시코의 은은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중국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세계 무역망을 만들어냈습니다. 명나라가 세금을 은으로 납부하는 1조 편법을 시행하면서 중국 내 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세계의 은이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닐라 갈레온 무역이 형성됩니다. 멕시코와 남미의 은은 필리핀 마닐라를 거쳐 중국 상인들에게 전달되었고 그 대가로 비단과 도자기, 차가 유럽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세계 최초의 글로벌 경제가 탄생한 순간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번영의 이면에는 가혹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엔코미엔다라는 제도를 통해 원주민에게 강제 노동을 부과했습니다. 명목상 기독교 교육의 대가로 노동을 제공한다는 구조였지만 실상은 착취에 가까웠습니다. 수많은 원주민이 광산과 농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편 포르투갈도 브라질 개발에 나섭니다. 처음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사탕수수 재배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오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아프리카 노예들이 브라질로 끌려왔습니다. 이후 브라질은 세계 최대 규모의 노예 사회 가운데 하나로 변해갔습니다. 당시 스페인의 시선은 은광이 풍부한 멕시코와 남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금과 은이 부족했던 현재 미국 북부와 캐나다 지역은 투자 가치가 낮은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공백을 이후 영국과 프랑스가 파고들게 됩니다. 이후 남미는 오랜 시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 체제 아래 놓이게 됩니다. 18세기 후반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1776년 미국 독립, 1789년 프랑스 혁명, 1808년 나폴레옹의 스페인 침공, 이 사건들이 남미 독립운동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1810년대부터 1820년대 사이 남미 각지에서 독립이 이어집니다. 1816년 아르헨티나 독립, 1818년 칠레 독립, 1821년 멕시코 독립, 1821년 페루 독립, 1822년 브라질 독립, 1825년 볼리비아 독립, 시몬 볼리바르와 호세 데 산마르틴 같은 지도자들이 등장하며 300년 넘게 이어졌던 식민지 시대가 마침내 끝을 맞습니다. 지금 남미 지도를 보면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쓰고 나머지 남미 대부분은 스페인어를 씁니다. 가톨릭 문화 역시 남미 전역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시대의 구조적 불평등은 지금도 남미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토지와 자원 분배의 불균형, 원주민과 혼혈계층 간의 사회적 격차, 이 모든 것이 500년 전 유럽인들이 그어놓은 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남미 식민지화는 단순한 정복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이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과정이었고 세계가 처음으로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세계 지도도 제대로 몰랐던 사람들이 바다 위에 선 하나를 긋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선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남미를 만들었습니다.